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9일 저녁 9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요, 오늘 맞수 토론이 있었어요. 이제 9번째 토론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지금까지 8번 있었던 토론과는 정반대의 현상의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마저도요, 이거 이렇게까지 정책 토론에 집중하고, 그리고 점잖은 토론은 생전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요. 그리고 약속 대련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토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뭐 찌라시 종군의 뭐니 말이 많잖아요. 어떤 말이냐, 단일화할 때요, 항상 유승민은 홍준표하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희룡하고 윤석열이 또 단일화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둘 다 약자 후보들이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라, 그러면 내가 단일화에 응하겠다. 공통점이에요. 유승민 후보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홍준표 쪽으로 가서 뭐 총련에 어쩌네 그러면은, 그거 사퇴하고 그 캠프 없어지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단일화하자, 그러면 된다. 그리고 원희룡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일화 웃기지 말라, 윤석열 총장이 나한테를 단일화해라, 그럼 내가 단일화하겠다, 이 정도로 맞받아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 서로 덕담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정책과 관련된 토론에서도 뭐 좋은 의미로 서로 이렇게 맞장구 치는 이런 이 토론이 됐다. 이런 것이 오늘 토론을 본 관정평의 주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열렸던 이 홍준표와 유승민, 약간의 또 신경전은 둘 사이에 있었어요. 자, 우선 유승민 의원이 홍준표한테 4년 전 출마 때하고 이번하고 보면 공약이 좋게 얘기하면 좋게 말하면 화끈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서 순욱을 정시 100%로 하겠다든가, 또 4년 전 징병자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모병제로 싹 바꿨다든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날을 좀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홍 후보의 답변이 또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4년 전 징병제를 주장하다가 이제 모병제로 바뀌었는데 4년 전 공약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대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당에서 그리고 공약도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지지율이 불과 4%인데 나가라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공약이 좀 설근 공약들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 공약을 많이 다듬었다. 이렇게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공감이 가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게 되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이 모병제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결국 저소득층하고 저학력직 집 자제만 군에 가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홍준표 후보 그런 식의 이분법이라면 어떤 정책이든지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또 그리고 서로 영입하겠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서로에게 영입을 하겠다라는 또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요, 경제부총리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홍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그 입장문을 내니까 유승민 의원은 홍 의원한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법무장관을 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시킬까 하니까 역시 홍준표답게 이 덕담이 좋아요. 시켜주면 뭐 좋다,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쉽게 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유승민 지지율 나오지도 않는데 유승민 후보가 나를 단일화한다는 거 어느 국민이 그거를 진정성 있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나도 말 같지 않게 대답하겠다. 그래서 좋아, 내가 법무장관 하지, 이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 이 추진설에 휩싸였던 두 후보가 우연히 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정책 토론을 하면서도 이 맞짱 토론이었지만, 성격상으로 막장 토론이었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이 긴장 관계라든가 이 재미랄까요? 누군가가 또 실수하고 이런 그 상황은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승민 이 후보도요, 오늘 일찍이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나는 완주한다, 거듭 밝히고, 만약에 홍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싶다면 사퇴하라, 그리고 나를 지지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승민과 홍준표 후보, 제가 보기에는요,
뭐 1대1 그냥 뭐 동점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무승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총장하고 원희룡 지사 이 맞수 토론에서 이 한마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인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지사의 비판을 보면 이 문재인 정부 국민을 절레절레 혀를 내두게 한 건 뭐냐, 이건 편가르기 갈라치기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편가른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늘 호떡론을 생각한다면서요. 오빠와 여동생이 호떡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오빠와 여동생이 나눠 먹기 위해서 자를 수 있는 권한을 오빠에게 주고 결과를 갖고 여동생이 선택을 하게 하면 싸움이 최소화된다. 이렇게 아주 멋진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거 좋은 말씀이고 상당히 원론적이나 철학적으로 타당한 얘기다. 정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민주당장 중심에는 바로 당원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혁신의 방향이 뭐냐면 정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총장이 원 지사한테 함께 하시죠 라고 제안했고 원 후보가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함께 하시고가 이거 뭐 경선에서 만약 떨어지고 나면 나 좀 도와달라, 나하고 완팀이 되자,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 함께 하시죠가 중간에 내일 모레 이제 뭐 11월 1일부터 투표에 들어가잖아요. 뭐 그만두고 지금 내 캠프에서 나를 지지 선언해달라, 이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차분한 토론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치 혁신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하고 그 다음에 원희룡 지사 간에 얘기 중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꼭 재미로 또 실질적인 비유로서 알아두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건데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소방서에서 불이 난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이 공천권과 관련해서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딱 정답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희룡 지사가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아오는 정책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중단시키고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도 함께 하시죠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원희룡 지사가 말이죠, 이 국가 찬수로서 국민을 뒷받아야겠다는 이런 핵심 비전, 이게 원희룡 지사의 핵심 비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국가 찬수로 국민을 뒷받아한다. 이런 이 비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도 그거야말로 내가 주장하는 공정국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입장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지사가 돈은 모으면 힘이 되고 푼돈으로 쪼개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것이야말로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이 후보의 기본소득 개념을 비판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원희룡 지사 역시 시장 자유를 보장하되 경쟁에서 밀려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윤석열 총장의 철학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원희룡 지사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육아휴직 문제에 관해서도 원희룡 지사와 윤 총장은 서로 참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오늘 이 맞짱 토론은, 그 맞짱 토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맞짱을 띄어서 말하자면 그러면 싸울 정도로까지 대립되는, 내 정책이 좋다, 당신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해야 되는 이 토론의 성격이었었는데 난상 토론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게 재미있게 서로가 궁합을 맞춰가는 토론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자마저도 놀래가지고 야, 이런 토론이 다 있었구나. 그래서 40분 내내 화기애애하고 공감을 표시하고 서로에게 비전을 밝힐 기회를 주는, 그야말로 이 경선 시작 후 지금처럼 차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후보들이 철학과 원칙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사회자가 얘기할 정도의 약속 대련을 방불케 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 중에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이 서초 갑 지역에 한동훈 검사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경향신문에서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국민일보가 이 한동훈 검사장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딱 잘라서요, 우선 출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출마할 생각이 없다. 자, 그러면서요,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검사로서 남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또 이제 중앙일보에서 또 물어봤어요. 여러 언론에서 뭐 다 전화가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영에 상관없이 법과 상식, 정의감에 맞게 수사하는 게 검사 일이고 어떤 상황이 되든 앞으로도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출마설을 근본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마설은 뒤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지금 이 국민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직계 중에 직계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조국 일가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국 지금 이 상황 만든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래서 여권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진웅 지금 이제 차장검사가 됐죠. 정진웅 검사가 이 폭력을 쓴 것과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정진웅이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검사장의 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공범 혐의,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가 없다. 이 결론을 이미 이성윤이가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을 정도로 핍박받는 이 검사 중에 대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말이죠, 이 정치권 진출 문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굉장히 법조계 안에서도 많이 거론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서초갑 출마 문제가 언론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다시 검찰 요직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나오고 여기에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제일 최적임자다.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윤석열 총장이 되면 뭐 언론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은 검찰총장 후보 1순위다. 이런 얘기까지 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서초갑 출마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말하자면 한동훈 검사장이 안 간다라고 했지만은 이 정치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치판은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야권의 너브콜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면서요, 이 팬클럽이 있는 검사가 과연 누가 있느냐?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국적 인지도도 있고 여야 가리지 않고 권력과 맞서 수사를 해온 스토리가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계속 너브콜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이 정치권 내 말하자면 얘기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동훈 검사장은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적극적으로 논란의 한 중심에 서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기질을 보면 이게 하나의 한동훈 검사제의 정치적인 상품성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오늘 이제 10월 29일, 11월 1일부터 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들어가는 D-2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홍준표, 이 진영 하루 종일 싸웠다. 그래서 당신은 내 편이냐? 아니다. 너 나의 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만큼 당심에서는 한 10%에서 20% 사이로 윤석열 총장이 리드하고 있고, 민심에서는 한 5% 내외로 홍준표 후보가 리드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심 반영률이요 50%까지 지금 높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감정 섞인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포문은요, 윤석열 총장 측의 주호영 의원이 오늘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맨 먼저 열었어요. 윤석열 총장은 당심이
20% 정도로 지금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홍 의원이 상승세인 여론조사도 민주당의 역선택이 10에서 15% 정도 반영되어 있는 수치일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심은 윤 총장에게 있다. 이런 입장을 주호영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 홍준표 후보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공수처 폐지라든가 4년 중임제 개헌 이런 거와 관련된 정치 공약을 발표했어요. 이 자리에서 책임당원도 골든크로스를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당심에서 이제는 역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원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인데 그 전에 어느 한 조사를 갖고 당협위원장에게 지지선언을 강요하고 국회의원 참여를 강요한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을 비판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 쪽에서도 또 바로 반박을 했어요. 이상일 공보실장, 그 다음에 김규식 비전 전략실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달리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내지르는 격이다. 이렇게 이상일 공보실장이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김근식이는 홍 의원 지지는 민심이 아니라 민주당심이다. 즉, 이 민주당원들의 역선택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 평가 절하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또 이 홍준표 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일찍이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쟁으로 간다. 이러면서 윤성장 쪽에 편을 드는 그러한 발언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홍준표 후보가 마침 당직자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야, 이것 또 한 분이 도사가 나셨네 라고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했고, 영남 당원들은 김종인 위원장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경선에 별로 영향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하자면 입장을 내놓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편지가 최근에 어느 한 신문사로 보내졌는데요. 이 편지에서 박지만 회장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후보가 되면 지지하겠느냐라는 주변의 물음에는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홍준표 후보가 이것을 거론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극해서 윤 총장의 말하자면 이런 민심과 그리고 당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갔다는 그런 차원의 입장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 새 대결도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 캠프에는요, 전국 다문화 단체장 73명이 지지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전국 재건축 정비조합 조합연대의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큰 스님 87인이 지지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홍 의원 쪽에서는요, 탈북민 3만 회원, 탈북민 단체 20여 개 단체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에 나섰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직적인 새 대결까지로 이어졌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맞짱 토론에서도 이 대결적 직접적으로 오늘 맞짱 토론은 안 했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대결의 장이 간접적이지만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하루 종일 말 대 말, 조직력 대 조직력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 오늘 하루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태리 로마를 방문 중에 있어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로마의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한 30분짜리 지금 단독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북을 다시 한번 권유했어요. 이 방북 권유와 관해서 이 교황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권유를 했냐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방문을 해 주신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 이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죠. 왜냐하면 2018년 때도요, 이 교황청 방문 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한 바 있어요. 그 당시에도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 근데 뭐 당연히 안 이루어졌죠. 제가 보기에는 이 로마 교황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로마 교황이 가면 독재 정권에게 면죄부를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종교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눈에 보이는 개선 조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가버리면 교황의 위상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이거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땅에 떨어질 게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교황을 방북시키려고 하는 것은 남북 대화, 정상 대화 채널을 만들려는 딱 그 일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쉽게 교황이 갈 리는 없다. 이거는 외교적 덕담 수준의 긍정적 반응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은 교황한테요. 폐철조망을 수거해서 만든 십자가인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이 250km에 달한다. 그러면서요. 철조망을 수거해 십자가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서에도 창을 녹여 보습, 농기구의 한 종류인데요. 보습을 만든다는 말도 있다. 이에 더해서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의 의미를 이러한 의미를 이런 선물의 의미를 교황한테 해줬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독 회담이 끝난 다음에 김정숙 여사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황과 또다시 함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너무너무 가슴이 뛴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